아직도 이렇게 사네? 그 목소리는 익숙했다. 새벽 5시 아무도 없는 병원 복도에 그 말이 떨어졌다. 나는 손을 멈추지 않았다. 걸레를 쥔 손, 무릎을 꿇은 자세, 고개를 드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다. 발소리가 멀어졌다. 하이힐 소리와 구두 소리가 엇갈리며 사라졌다. 나는 천천히 숨을 골랐다. 바닥은 여전히 반짝였고 나는 다시 걸레를 밀었다. 그날 새벽 나는 울지 않았다. 울 수가 없었다. 아직 닦지 못한 복도가 남아 있었으니까. 공감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스탄 경험이 있으신 분들 혹은 주변에 이런 일을 겪으신 분이 계신다면 댓글에 사연을 남겨주세요. 직접 영상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새벽 4시 50분. 탈의실 사물함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나는 청소복 위에 앞치마를 매면서 거울을 봤다. 형광등빛 아래 비친 얼굴, 47. 어제보다 조금 더 깊어진 눈가 주름. 나는 시선을 피했다. 오래 들여다봐도 좋을 게 없는 얼굴이었다. 오늘은 3층 외과 병동, 그 다음 VIP 복도 순서야. 나는 청소 카트를 끌고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아무도 없었다. 이 시간만큼은 병원 전체가 내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물론 착각이라는 걸 알면서도 3층 외과 병동 복도, 병실 문들이 일렬로 닫혀 있었다. 문 너머에서는 산소호흡기 소리, 낮은 신음소리, 그리고 이따금 누군가의 잠꼬대가 새어나왔다. 나는 최대한 소리를 죽여 걸레를 밀었다. 이 시간, 이 복도에서 소음은 곧 죄였다. 복도 끝까지 밀어내고 돌아서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이 시간에 나는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가 그대로 굳었다. 최준혁이었다. 50대 중반의 남자, 맞춤 정장, 손에는 백화점 쇼핑백. 그 옆에는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팔짱을 끼고 있었다. 붉은 코트, 굽이 높은 하이힐, 아이라인이 선명한 눈. 나는 그 여자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 없었지만 단번에 알아봤다. 송민아구나. 심장이 한 박자 내려앉았다. 하지만 나는 시선을 다시 바닥으로 내렸다. 손은 여전히 걸레를 쥐고 있었다. 나는 옆으로 카트를 밀어 길을 내줬다. 그냥 지나가기를 바랐다. 그냥 지나가면 됐다. 한서연 씨? 발걸음이 멈췄다.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들지 마. 서연아, 들지 마. 아직도 이렇게 사네? 복도에 그 말이 퍼졌다. 넓고 조용한 새벽병원 복도에 그 목소리는 생각보다 훨씬 크게 울렸다. 가슴 어딘가가 쿡 찔리는 느낌. 하지만 나는 걸레질을 멈추지 않았다. 바닥에 얼룩을 닦고 또 닦았다. 준혁 씨 가요. 옆에 여자가 팔을 당겼다.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다. 빨리 이 장면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듯. 나는 그 마음이 이해됐다. 나도 그러고 싶었으니까. 아니, 잠깐. 오랜만에 봤는데. 구두 소리가 내 쪽으로 다가왔다. 나는 카트를 조금 더 앞으로 밀었다. 피할 곳이 없었다. 얼굴이 많이 탔네. 많이 고생하는 거야? 나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최준혁의 얼굴. 20년을 함께한 얼굴. 한때는 이 얼굴만 보면 마음이 놓였던 시절이 있었다. 지금은 달랐다. 그 얼굴에서 읽히는 건 연민이 아니었다. 우월감이었다. 봐, 나는 여기까지 왔는데 너는 아직 저기 있잖아. 그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어머니는 좀 어떠세요? 최준혁의 눈이 흔들렸다. 당황한 것이다. 내가 울거나 떨거나 아니면 고개를 숙이기를 기대했을 텐데. VIP 병동에 모셔놨어. 많이 편찮으신가 봐요.
나는 그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의 어머니 김복순, 나를 집에서 내쫓은 그 사람, 그분이 아프다는 건 알고 있었다. 이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것도. 하지만 나는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꺼낼 이유가 없었다. 서연 씨도 그래도 이 병원 소속이잖아. 들어가서 인사라도 해. 나는 조용히 카트를 돌렸다. 저는 일하는 중이에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다. 나는 벽에 등을 기댔다. 손에 힘이 빠졌다가 다시 꽉 쥐었다. 걸레자루가 손바닥에 박혔다. 아직도 이렇게 사네. 그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다. 어떻게 사는 게 제대로 사는 건지, 누가 정했는지, 20년을 밥 짓고 빨래하고 시어머니 모시고 남편 뒷바라지하면서 살았는데 그게 수준이 안 맞는다고 했던 사람이 지금 저 말을 하고 있었다. 웃기지도 않아.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눈을 크게 떴다. 형광등 빛을 정면으로 바라보면 눈물이 마른다. 오래전에 터득한 방법이었다. 다시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복도, 깨끗하게 닦인 바닥, 내가 닦은 바닥,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하지만 아무도 넘어지지 않는 바닥. 나는 카트를 다시 끌고 걸어 나갔다. 복도 끝, 창문 너머로 동이 트고 있었다. 서울 하늘이 천천히 밝아오고 있었다. 회색빛에서 연보라색으로, 다시 연주황색으로. 나는 잠깐 멈춰서 그 빛을 바라봤다. 이 시간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 자리에서는 더욱. 그게 나야. 나는 이 자리에 있어. 창피한 자리가 아니었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려 했다. 매일 새벽 이 복도를 닦는 사람. 아무도 기억하지 않지만 아무도 넘어지지 않게 하는 사람. 핸드폰이 울렸다. 조장박 씨의 번호였다. 한씨, 5층 로비 쪽 다 됐어요? 거기 환자 가족들 일찍 오거든. 지금 올라갑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카트를 돌렸다. 걸음을 빠르게 했다. 아직 닦아야 할 곳이 남아 있었다. 최준혁의 목소리가 아직 귓가에 남아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목소리보다 바닥을 닦는 소리에 집중했다. 철컥철컥 카트 바퀴 소리, 질퍽질퍽 걸레가 바닥을 미는 소리. 아직도 이렇게 사네. 그래, 나는 아직도 이렇게 산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그때의 나는 아직 몰랐다. 새벽 6시 탈의실 사물함 앞에서 나는 청소복을 벗었다. 손마디가 빨갛게 부어 있었다. 겨울철 찬물 걸레질은 손을 먼저 망가뜨린다. 나는 핸드크림을 짜서 천천히 문질렀다. 향이 올라왔다. 딸아이가 생일에 사줬던 거였다. 벌써 새해 전이었다. 서연아, 잘 지내고 있지? 아이 생각은 언제나 짧게만 했다. 길게 하면 안 됐다. 길게 하면 무너지니까. 가방을 들고 탈의실을 나서는데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한서현 씨 맞으시죠? 저는 장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드리는데요. 최준혁 씨 측에서 보내신 서류가 있어서요. 나는 복도 벽에 등을 붙였다. 무슨 서류요? 재산분할 최종 합의서입니다.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그날 오후 나는 종로 변호사 사무실 앞에 섰다. 회전문이 자동으로 열렸다. 대리석 바닥, 천장까지 닿는 유리창, 정수기 옆에 놓인 관엽식물. 나는 어색하게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로비 직원이 위아래로 한번 훑어봤다. 나는 눈치채지 못한 척했다. 이미 익숙해진 시선이었다. 장 변호사는 50대 중반의 남자였다. 안경 너머로 나를 보는 눈빛이 사무적이었다. 앉으세요. 서류가 책상 위에 펼쳐졌다. 나는 천천히 읽었다. 법률 용어들 사이에서 숫자 하나가 눈에 걸렸다. 이게 전부예요?
네. 최준혁 씨 측의 최종 제안입니다. 20년이었다. 25살에 결혼해서 45까지 아이 낳고 이사하고 시어머니 병원 모시고 다니고 남편 사업 뒷바라지하면서 20년을 살았다. 그 20년의 값이 이 숫자였다. 웃기지 마. 하지만 나는 소리내서 말하지 않았다. 최 씨는 지금 어디 계세요? 오늘은 안 오십니다. 그럴 줄 알았다. 직접 마주 앉을 용기도 없는 사람이었다. 나는 서류를 덮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날 밤 나는 2년 전 기억을 꺼냈다. 꺼내지 않으려 했는데 그날 이후로 자꾸 돌아왔다. 2년 전 10월 저녁을 차리고 있었다. 된장찌개, 고등어구이, 시금치나물, 남편이 좋아하는 것들. 그런데 현관문이 예상보다 늦게 열렸다. 밤 11시가 넘어서였다. 늦었네. 나는 냄비 뚜껑을 닫으며 말했다. 뒤를 돌아보니 최준혁은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서 있었다. 표정이 이상했다. 술을 마신 것도 아닌데 눈이 흔들렸다. 서연아. 목소리가 낮았다. 나는 행주로 손을 닦으며 식탁 쪽으로 나왔다. 왜 무슨 일 있어? 최준혁은 소파에 앉았다. 한참 말이 없었다. 나도 앞에 앉아서 기다렸다. 나 할 말이 있어. 이상하다. 사업 문제인가? 아니면 건강? 말해봐. 그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마주쳤다. 그 눈 속에 있는 것이 미안함인지 결심인지 처음에는 몰랐다. 나 다른 사람 생겼어. 방 안에 있는 공기가 멈추는 것 같았다. 냄비에서 뽀글뽀글 끓는 소리만 들렸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1년 됐어. 숨기려고 했는데 더는 못하겠어. 1년. 나는 천천히 지난 1년을 되감았다. 남편이 늦게 들어온 날들. 주말에 출장이 갑자기 잡혔던 날들. 핸드폰을 뒤집어 놓기 시작했던 게 언제부터였는지. 나는 그때마다 의심하지 않으려 했다. 의심하는 내가 나쁜 아내 같았으니까. 내가 나쁜 아내였나? 이름이 뭐야? 그건 이름이 뭐냐고. 최준혁이 잠시 멈췄다가 말했다. 송민아야. 나는 식탁 위에 손을 얹었다. 차가운 표면이 손바닥을 타고 올라왔다. 나는 그 차가움에 집중했다. 이혼하자는 거야? 응. 이유가 그것 하나야? 그가 고개를 들었다.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서연아, 사실 넌 내 수준에 안 맞아. 수준? 그 단어가 공중에 떠 있었다. 나는 그 단어를 잡아서 뜯어보고 싶었다. 수준이라는 게 뭔지. 20년 동안 이 집 살림을 했던 게 수준이 안 맞는 건지. 대학 졸업하고 직장 그만두고 결혼했던 게 수준 차이를 만든 건지. 나는 이제 다른 사람이 필요해. 나는 일어났다. 가스불을 껐다. 된장찌개가 거의 다 졸아 있었다. 알겠어. 그게 전부였다. 나는 그날 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흘 후 시어머니 김복순이 거실에 앉아 있었다. 나는 차를 내왔다. 녹차였다. 어머니가 좋아하는 것. 어머니 드세요. 서연아 앉아. 나는 소파 끝에 걸터 앉았다. 어머니는 찻잔을 손으로 감싸쥐고 한참 창밖을 봤다. 내가 많이 힘들었지. 어머니가 내 편인가. 가슴 한켠이 잠깐 흔들렸다. 서연아. 근데 있잖아. 어머니가 나를 바라봤다. 준혁이 그 사람이랑 결혼하면 이 집은 내가 지켜야 해. 알지? 나는 찻잔을 내려다봤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이 집에 있으면 준혁이가 새 출발을 못해. 그리고 솔직히 서연아, 나도 준혁이 선택을 이해해. 요즘 세상에 남자 성공하려면 옆에 사람이 맞아야 해. 귀가 먹먹해지는 것 같았다.
20년 동안 매주 어머니 병원 모시고 다녔다. 어머니 생신상 차렸다. 어머니가 무릎 아프다면 파스 사다 붙여드렸다. 20년을 그랬는데 어머니는 제 편이 아니시군요. 서연아, 이건 편 가르기가 아니야. 알겠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날 나는 그 집에서 나왔다. 짐을 싸는데 2시간이 걸렸다. 20년치 살림 중에서 내 것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캐리어 하나, 가방 하나.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위를 올려다봤다. 울지 마. 아직이야. 버스 정류장에 앉았다. 밤이었다. 갈 곳을 생각했다. 부모님은 안 됐다. 이미 아프셨다. 친구들에게는 말하기 싫었다. 형제도 없었다. 핸드폰을 켰다가 껐다가를 반복했다. 결국 나는 고시원 앱을 열었다. 방을 잡는데 5분이 걸렸다. 보증금 없이 월 35만 원. 창문 없는 방. 나는 예약 버튼을 눌렀다. 버스가 왔다. 나는 올라탔다. 아직도 이렇게 사네. 그의 말이 또 울렸다. 그래, 이렇게 산다. 하지만 나는 아직 살아있다. 그걸로 됐다. 창밖으로 서울 불빛이 흘러갔다. 나는 눈을 감았다. 오늘 밤은 여기까지만 생각하기로 했다. 고시원 방은 내 양팔을 펼치면 닿을 만한 크기였다. 창문이 없었다. 대신 벽 위쪽에 환기구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나오는 건 바람이 아니라 옆방 담배 냄새였다. 나는 첫날 밤 그 냄새를 맡으며 천장을 봤다. 형광등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다. 여기가 내 집이구나. 캐리어를 펼칠 공간도 없어서 나는 가방 안에서 필요한 것만 꺼냈다. 칫솔, 수건, 속옷 2벌, 그리고 딸아이 사진 1장. 사진 속 서연이는 17살이었다. 웃고 있었다. 나는 그 사진을 책상 위 유일한 선반 자리에 세워놨다. 잘 자, 서연아. 전등을 껐다. 어두웠다. 완전히 어두웠다. 창문이 없으니 새벽인지 낮인지도 모를 어둠이었다. 나는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렸다. 눈을 감았다. 울지 않으려 했는데 어둠 속에서는 그게 잘 안 됐다. 돈이 먼저 문제였다. 통장에는 230만 원이 있었다. 내 명의의 돈이라고는 그게 전부였다. 결혼 생활 내내 남편 통장에서 생활비를 받았었다. 따로 모아둔 게 없었다. 모을 생각을 못했다. 그럴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이러면 안 됐는데. 후회는 잠깐만 했다. 후회한다고 돈이 생기지 않았다. 인터넷 카페에 들어가서 구직 게시판을 열었다. 45, 경력 없음, 자격증 없음. 검색 조건을 바꿔봐도 나오는 건 비슷했다. 식당 서빙, 편의점 야간, 청소 파트타임. 나는 청소 쪽 공고를 눌렀다. 병원 환경미화원 모집 오전 4시, 오전 11시, 주 6일, 시급 9,860원. 병원이었다. 20년 동안 시어머니 모시고 들락거리던 곳. 하지만 그건 보호자로 드나들던 거였고 이건 다른 얘기였다. 첫 출근 날 조장 박 씨가 나를 맞았다. 52살, 키가 작고 목소리가 컸다. 청소 카트 다루는 법, 세제 희석 비율, 병실 별주의 사항을 한 번에 쏟아냈다. 여기 병원 청소는 일반 청소랑 달라요. 감염 구역 따로, 일반 구역 따로. 헷갈리면 큰일 나요. 아셨죠? 네. 한 씨는 3층이랑 5층 담당이에요. 오전 4시 50분까지 탈의실로 와요. 늦으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박 씨가 나를 위아래로 한 번 봤다. 전에 무슨 일 하셨어요? 주부였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럼 힘들 수 있어요. 첫 달은 허리가 문제예요. 버티면 괜찮아지니까 일단 해봐요.
박 씨 말이 맞았다. 허리가 문제였다. 하루 6시간을 숙인 자세로 일했다. 걸레를 밀고 쪼그려 앉아 구석을 닦고 무거운 카트를 밀었다. 집에서 하던 청소와 차원이 달랐다. 집 청소는 쉬면서 할 수 있었다. 여기는 달랐다. 정해진 동선, 정해진 시간, 정해진 순서. 첫 주가 끝나던 금요일 탈의실에서 청소복을 벗다가 허리가 굳어서 몸이 펴지지 않았다. 나는 사물함 문을 잡고 천천히 몸을 세웠다. 무릎에서 소리가 났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지 않았다. 집에 돌아와서, 아니 고시원으로 돌아와서 바닥에 드러누웠다.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다. 손등을 들여다보니 손마디마다 갈라진 자국이 있었다. 겨울 찬물에 매일 닿다 보니 피부가 버티질 못했다. 핸드크림을 짰다. 딸이 사준 것. 이제 조금밖에 안 남았다. 서연아, 이거 다 쓰면 엄마는 아무거나 사야겠다. 2달이 지났다. 허리는 조금 나아졌다. 아니, 정확히는 아픔에 익숙해졌다.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뻣뻣했다. 나는 5분씩 스트레칭을 하고 나서 일어났다. 그렇지 않으면 첫 1시간이 너무 힘들었다. 손은 포기했다. 핸드크림을 발라도 한계가 있었다. 일하다 보면 또 갈라졌다. 나는 약국에서 제일 싼 핸드크림을 사서 매일 발랐다. 체중이 줄었다. 고시원 근처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우다 보니 먹는 게 줄었다. 돈 때문이기도 했고 피곤해서 식욕이 없기도 했다. 거울을 보는 횟수가 줄었다. 볼수록 기운이 빠졌다. 어느 날 저녁 같은 층 고시원 복도에서 옆방 할머니를 마주쳤다. 이르는 넘어 보이는 분이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 슬리퍼를 끌며 화장실에서 나오고 있었다. 옆방 분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할머니가 나를 아래 위로 봤다. 몇 살이에요? 45이에요. 그 나이에 여기 있어요? 나는 잠깐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다. 잠깐 지내는 거예요. 잠깐이 길어지면 오래야. 할머니는 그 말을 남기고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나는 복도에 잠깐 서 있었다. 잠깐이 길어지면 오래야. 그 말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석 달째 되던 날, 월급날이었다. 통장에 입금 문자가 왔다. 숫자를 확인했다. 세금 떼고 손에 쥐는 돈 210만 원 조금 안 됐다. 고시원비 35만 원, 교통비, 식비, 공과금. 계산기를 두드리면 남는 게 없었다. 나는 통장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다. 이걸로 살아야 해. 누군가에게 손 벌리고 싶지 않았다. 딸한테도 친구들한테도. 내가 이렇게 사는 걸 알면 모두들 불쌍하다고 할 것 같았다. 불쌍하다는 말이 제일 싫었다. 불쌍한 게 아니었다. 그냥 지금 여기 있는 것뿐이었다. 나는 인터넷 뱅킹 창을 닫았다. 내일 새벽 4시 50분에 일어나야 했다. 그 무렵 나는 이상한 버릇이 생겼다. 복도를 닦으면서 병실 안을 보게 됐다. 열린 문틈으로 보이는 풍경들. 보호자 없이 혼자 누워있는 노인. 커튼을 치고 울고 있는 보호자. 창밖만 바라보며 하루를 보내는 환자. 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내 어머니 얼굴이 겹쳐 보였다. 남편 병간호 때 내 얼굴이 겹쳐 보였다. 저분은 오늘 밥은 드셨을까? 저 보호자는 집에 아이가 있겠지. 묻고 싶었다. 그냥 한마디라도 건네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청소부였다. 말걸 자리가 아니었다. 카트를 밀고 지나쳤다. 하지만 눈은 자꾸 그쪽으로 갔다. 4달째 되던 어느 날 아침, 5층 복도를 닦고 있을 때였다. 병실 문 옆 보호자 의자에 중년 여자 하나가 앉아 있었다. 밤새 있었던 것 같았다. 머리가 헝클어지고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나는 그 앞을 지나쳤다. 카트를 밀었다. 또 지나쳤다. 세 번째 지나치는데 그 여자가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소리를 죽이며 울고 있었다. 어깨가 떨렸다. 나는 카트를 세웠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냥 가. 그런데 발이 안 떨어졌다. 나는 앞치마 주머니에서 물티슈 한 장을 꺼냈다. 작은 것이었다. 청소할 때 쓰는 것. 나는 그걸 그 여자 옆 의자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조금만 더 버텨보세요. 여자가 고개를 들었다. 빨간 눈이 나를 봤다. 나는 그 눈을 마주치고 카트를 다시 밀었다. 복도 끝까지 가서 나는 잠깐 멈췄다. 심장이 조금 빨리 뛰었다. 왜 그랬어? 모르겠었다. 그냥 하고 싶었다. 그날 내가 건넨 말 한마디가 뭘 바꿨는지는 몰랐다. 바꾼 게 없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말을 하고 나서 이상하게 발걸음이 가벼워졌다. 아직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구나. 걸레를 다시 쥐었다. 복도가 아직 반이나 남아 있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나는 조금 달라졌다. 달라졌다고 해서 거창한 게 아니었다. 카트를 밀면서 눈이 가는 곳이 달라졌다. 전에는 바닥만 봤다. 얼룩, 먼지, 오염구역. 이제는 문틈 넘어가 보였다. 창가에 혼자 앉아 있는 사람, 침대 난간을 붙잡고 있는 손, 보호자 의자에서 쪼그리고 잠든 얼굴. 저 사람은 오늘 어떤 하루를 보냈을까? 말을 건네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어려운 건 타이밍이었다. 너무 붐비면 안 됐다. 너무 조용해도 민망했다. 나는 그 사이를 읽는 법을 조금씩 익혔다. 5층 복도 끝 병실 608호. 오성호 씨가 거기 있었다. 68, 위암 수술 후 회복 중이라고 박 씨한테 들었다. 보호자가 없었다. 아니, 정확히는 면회 오는 사람이 없었다. 처음 몇 주는 아들이 왔다가 어느 날부터 발걸음이 뜸해졌다. 나는 카트를 밀 때마다 그 병실 앞을 지나쳤다. 608호는 언제나 커튼이 절반쯤 쳐져 있었다. 어느 아침 문이 조금 열려 있었다. 오성호 씨가 침대 머리를 세우고 창밖을 보고 있었다. 창밖이라고 해봐야 건물 외벽과 주차장이 전부인 풍경이었는데 그는 거기를 한참 봤다. 나는 문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그냥 지나가자. 청소는 이미 했잖아. 그런데 발이 또 안 떨어졌다. 나는 문을 살짝 두드렸다. 들어가도 될까요? 오성호 씨가 고개를 돌렸다. 눈이 흐릿했다가 나를 보고 초점이 잡혔다. 청소요? 아니요, 오늘 청소는 아까 했어요. 그냥 오늘 얼굴이 좋아 보이셔서요. 그가 잠깐 멈칫했다. 내가요? 네. 지난주보다 혈색이 도신 것 같아서요. 오성호 씨는 잠깐 내 얼굴을 봤다. 그리고 천천히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다. 청소하는 분이 그런 것도 봐요? 지나다니다 보면 보이더라고요. 짧은 침묵이 흘렀다. 나는 문 안으로 더 들어가지 않았다. 문 앞에서 그냥 서 있었다. 억지로 대화를 잇지도 않았다. 오늘 아들이 못 온대요. 오성호 씨가 혼잣말처럼 말했다. 바쁜가 보죠. 뭐 사는 게 다 그렇죠. 그러게요. 나는 그 이상 말하지 않았다. 괜찮다고도 하지 않았다. 이해한다고도 하지 않았다. 그냥 그 말 옆에 잠깐 있어줬다. 들어가 볼게요. 네, 식사 잘하세요. 복도로 나오는데 오성호 씨가 뒤에서 말했다. 고마워요.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면 또 눈이 촉촉해질 것 같았다. 말을 건네는 일이 늘어났다. 거창한 말이 아니었다. 문 앞에서 잠깐 멈추는 것, 눈이 마주치면 고개를 끄덕이는 것, 이름을 기억해서 불러주는 것. 보호자 대기실에서 쭈그리고 있던 젊은 여자한테는
이렇게 했다. 카트를 밀고 지나치다가 그녀 옆 테이블에 종이컵이 비어 있는 걸 봤다. 나는 정수기에서 물을 받아왔다. 드세요. 여자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다. 아, 감사해요. 아내 어르신이세요? 어머니요. 오늘 수술인데 잘 되실 거예요. 그 말이 맞는지 틀린지는 나도 몰랐다. 하지만 그 순간 그 말 외에 다른 말은 없었다. 여자가 종이컵을 두 손으로 쥐었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나는 카트를 밀고 자리를 떴다. 오래 입원한 환자들은 눈빛이 달랐다. 들어올 때는 눈에 힘이 있었다. 빨리 나아서 나가겠다는 의지 같은 것. 그런데 한 달, 두 달이 지나면 그게 흐릿해졌다. 창밖 보는 시간이 늘어나고 핸드폰 보는 시간도 줄어들고 그냥 천장만 보는 시간이 많아졌다. 나는 그런 눈빛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카트를 세우는 법을 익혔다. 403호 박정자 할머니 72. 무릎 수술 후 재활 중이었다. 할머니, 오늘 재활 운동하셨어요? 했지. 힘드네. 많이 힘드셨겠다. 그래도 잘하시던데요. 내가 어떻게 알아? 지나다니면서 봤어요. 복도에서 워커 잡고 걸으시는 거. 할머니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그걸 다 봤어? 네, 잘하시더라고요. 진짜로요. 잠깐 침묵. 뭐, 그냥 해야 하니까 하는 거지. 그게 제일 대단한 거예요. 할머니가 콧방귀를 뀌었다. 하지만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다. 나는 그걸 봤다. 저거야. 저게 내가 보고 싶은 거야. 박 씨가 어느 날 나한테 물었다. 한 씨, 환자들이랑 말 많이 하는 거 알죠? 나는 걸음을 멈췄다. 혹시 문제가 됐나요? 문제는 아닌데 조심해요. 선 넘으면 곤란해지거든요. 네, 조심할게요. 박 씨가 잠깐 나를 봤다. 근데 한 씨 하는 거 보면 뭔가 달라요. 뭐가요? 다들 눈 안 마주치려고 하잖아요. 그냥 지나가고 빨리 끝내고. 근데 한 씨는 사람을 봐요. 나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다. 그냥 보이는 대로 하는 건데요. 박 씨가 짧게 웃었다. 그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6달이 지났다. 나는 여전히 새벽 4시 50분에 일어났다. 허리는 여전히 뻣뻣했다. 손은 여전히 거칠었다. 고시원 방은 여전히 창문이 없었다. 달라진 건 출근하는 발걸음이 조금 가벼워졌다는 것이었다. 오늘은 오성우 씨 얼굴색이 어떨까? 박정자 할머니 재활은 잘 됐을까? 아무도 나한테 그걸 부탁하지 않았다. 내 업무에도 없었다. 하지만 나는 매일 아침 그 사람들을 생각했다. 그리고 복도를 닦으면서 눈으로 확인했다. 숫자로 따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었다. 월급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 이 일을 하면서 나는 처음으로 내가 쓸모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남편이 잘라낸 내 가치를 여기서 내가 다시 만들고 있는 거구나. 오성우 씨 병실 앞을 지나는데 문이 열려 있었다. 그가 나를 봤다. 나도 그를 봤다. 오늘도 얼굴 좋아 보여요? 내가 먼저 물었다. 오성우 씨가 천천히 웃었다. 어제보다는 낫지. 그럼 됐네요. 나는 카트를 밀었다. 복도 끝에서 돌아보지 않았다. 하지만 등 뒤로 그가 또 창밖을 보고 있을 거라는 걸 알았다. 조금 전보다는 덜 쓸쓸한 눈으로. 그걸로 됐다. 오늘도 닦아야 할 복도가 남아 있었다. 나는 걸레를 다시 쥐고 걸었다. VIP 병동은 달랐다. 같은 병원인데 복도부터 달랐다. 5층 일반 병동은 리놀륨 바닥에 형광등이 전부였다. VIP 병동은 원목 느낌 마감재에 간접 조명이 들어왔다. 간호사 스테이션도 달랐다.
조용하고 정돈되어 있고 누가 봐도 돈이 들어간 공간이었다. 나는 새 담당 구역 발령을 받고 처음 VIP 병동 복도에 들어섰을 때 잠깐 주춤했다. 내가 여기 있어도 되는 건가? 박 씨가 뒤에서 카트를 밀어줬다. 한 씨, 여기도 똑같아요. 바닥은 다 바닥이야. VIP 병동 청소는 조용해야 했다. 소리를 더 죽여야 했고 동선도 더 정확해야 했다. 보호자나 방문객이 많았고 그들의 시선은 날카로웠다. 청소부가 너무 오래 서 있으면 눈총이 왔다. 나는 빠르고 조용하게 존재감 없이 움직이는 법을 다시 익혔다. 301호. 맨 끝 병실이었다. 독실이었다. 문 앞에 화분이 하나 놓여 있었다. 난초였다. 병원 복도에 난초라니 처음 봤다. 나는 문을 살짝 두드렸다. 청소해도 될까요? 안에서 대답이 없었다. 나는 살며시 문을 열었다. 창가 쪽 의자에 노인 한 명이 앉아 있었다. 이른이 넘어 보였다. 흰 병원복 위에 얇은 담요를 무릎에 덮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창밖은 하늘이었다. 구름이 조금 있는 날씨. 나는 최대한 소리를 죽이고 걸레를 밀기 시작했다. 그가 돌아보지 않았다. 나도 말을 걸지 않았다. 청소를 마치고 나가려는데 그때 그가 말했다. 다 됐소? 네, 다 했습니다. 수고요. 목소리가 낮고 조용했다. 나는 문을 닫았다. 그 다음 날도 301호 남자는 창가 의자에 앉아 있었다. 간호사들 사이에서 이름을 들었다. 정태호. 대성의료재단 이사장. 이 병원 재단 대표였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멈칫했다. 이 병원 주인이 여기 입원해 있구나. 심근경색 후 경과 관찰 중이라고 했다. 가족이 없다는 건 아니었지만 면회 오는 사람이 드물었다. 일이 많아서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는 몰랐다. 그는 언제나 혼자 있었다. 병실 분위기가 무거웠다. 꽃도 없고 텔레비전 소리도 없고 책도 없었다. 그냥 조용히 창밖만 보는 사람. 나는 며칠 동안 그냥 청소만 하고 나왔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여기는 다르잖아. 일반 병동이 아니야. 이분은 이 병원 재단 이사장이고. 그런데 나흘째 되던 날 청소를 마치고 나가려는데 내 눈에 뭔가 걸렸다. 물컵이 비어 있었다. 침대 옆 테이블에 놓인 물컵, 완전히 비어 있었다. 콜 버튼을 누르면 간호사가 오겠지만 그는 담요를 무릎에 덮은 채로 그냥 앉아 있었다. 부르지 않고 나는 카트를 세웠다. 정수기가 복도 끝에 있었다. 나는 물컵을 들고 나가서 물을 받아왔다. 301호 문을 다시 두드렸다. 실례합니다. 그가 돌아봤다. 물이 다 떨어지셨길래요. 그는 잠깐 내 얼굴을 봤다. 물컵을 받으면서 말했다. 고맙소. 들어가 볼게요. 그게 시작이었다. 나는 그 다음 날부터 청소를 마치고 나오기 전에 물컵을 확인했다. 비어 있으면 채워줬다. 그는 언제나 짧게 인사했다. 나도 짧게 받았다. 어느 날은 그가 담요를 바닥에 흘렸는데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 나는 담요를 집어서 무릎 위에 덮어드렸다. 불편하신 건 없으세요? 그가 처음으로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단순한 시선이 아니었다. 처음 보는 눈이었다. 나를 위아래로 훑는 눈도 아니고 청소부를 지나치는 눈도 아니었다. 잠깐이었지만 그 눈이 나한테 멈췄다. 혼자 계시면 더 힘드실 텐데요. 내가 그 말을 하고 나서야 내 입에서 나온 말이 맞는 말인지 아닌지를 생각했다. 너무 나갔나? 선을 넘었나? 그는 잠깐 창밖을 봤다가 말했다. 일은 넘으면 다들 혼자요. 그래도 힘드신 건 힘드신 거잖아요. 또 침묵이 흘렀다.
나는 카트를 잡았다. 들어가 볼게요. 잠깐. 나는 멈췄다. 이름이 뭐요? 한서연이요. 한서연 씨. 네. 내일도 여기 담당이요? 네.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구먼. 그게 전부였다. 나는 나왔다. 복도를 걸으면서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뛰는 걸 느꼈다. 왜 이름을 물어봤을까? 모르겠었다. 그 뒤로 301호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아니, 달라진 건 그 방 안 풍경이 아니었다. 내가 그 문 앞에 서는 시간이 달라졌다. 나는 청소를 마치고도 잠깐 더 서 있게 됐다. 물컵이 비어 있는지, 담요가 흘러내리지는 않았는지, 창문이 너무 열려서 춥지는 않은지. 정태호 씨는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다. 짧게 물었다. 오늘 날씨는 어떻소? 흐려요. 오후에 비 온다고 하던데요. 그렇군. 그게 다였다. 하지만 그 짧은 말이 오가고 나면 그의 눈빛이 조금 달라졌다. 창밖을 보는 눈이 조금 덜 먼 곳을 향했다. 어느 날은 그가 먼저 말을 걸었다. 한서연 씨, 이 일한 지 얼마나 됐소? 한 1년 됐어요. 전에는 뭘 했소? 나는 잠깐 망설였다. 살림했어요. 가족이 있소? 딸 하나요. 지금은 따로 살아요. 그가 더 묻지 않았다. 나도 더 말하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캐지 않았다. 그냥 그날 그 방에서 그 길이만큼만 말했다. 그게 편했다. 박 씨가 어느 날 내 옆으로 와서 귀옛말을 했다. 한 씨 301호 이사장님이 한 씨 담당 바꾸지 말라고 했대요. 나는 걸레질을 멈췄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인사팀에 연락이 왔대. 본인 병실 담당자 바꾸지 말라고.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뭔 말했어요? 이사장님한테? 아니요. 그냥 청소만 했는데요. 박 씨가 나를 물끄러미 봤다. 청소만 한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날 저녁 고시원 방에 누워서 천장을 봤다. 형광등이 오늘도 깜빡이고 있었다. 나는 그걸 보면서 생각했다. 내가 뭘 한 거지? 특별한 게 없었다. 물 채워드리고 담요 덮어드리고 말 몇 마디 나눈 것. 그게 전부였다. 누구든 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 하지만 아무도 하지 않은 것들이기도 했다. 사람이 외로울 때 필요한 건 거창한 게 아니구나. 그냥 자기한테 눈을 맞춰주는 사람.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 오늘 얼굴이 어떤지 봐주는 사람. 나는 그게 뭔지 알았다. 내가 20년 동안 아무한테도 그걸 못 받았으니까. 창문 없는 방에 어둠이 내렸다. 나는 눈을 감았다. 내일도 새벽 4시 50분이었다. 내일도 301호 문을 두드릴 것이었다. 그게 내가 가진 전부였고 그걸로 충분했다. 정태호 씨가 태어나던 날 나는 몰랐다. 아침 청소를 마치고 301호 문을 두드렸는데 방이 비어 있었다. 침대가 정리되어 있었고 창가 의자에 아무도 없었다. 난초 화분도 없어져 있었다. 나는 문 앞에 잠깐 서 있었다. 퇴원하셨구나. 서운하다는 말이 맞는지 몰랐다. 서운한 게 아니었다. 그냥 그 방이 비어 보였다. 창밖 하늘은 여전한데 그 하늘을 바라보던 사람이 없으니 하늘도 달라 보이는 것 같았다. 나는 빈 병실 청소를 시작했다. 손이 움직이면서 머릿속에서는 지난 몇 달이 스쳐 지나갔다. 수고요. 고맙소. 오늘 날씨는 어떻소? 별거 아닌 말들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말들을 하나씩 기억하고 있었다. 걸레를 마저 밀었다. 빈 방은 금방 끝났다. 일주일이 지났다. 나는 일상으로 돌아갔다. 새벽 4시 50분, 탈의실, 카트, 복도. 301호에는 새 환자가 들어왔다. 나는 다시 그 문을 두드렸다. 다른 얼굴이 안에 있었다.
그렇게 그냥 지나가는가 싶었다. 어느 오후 퇴근 준비를 하는데 박 씨가 탈의실 문을 열었다. 한 씨 나와봐요. 왜요? 사람이 왔어. 탈의실 밖 복도에 정장 차림의 남자가 서 있었다. 40 중반쯤 됐을까? 키가 크고 눈매가 날카로웠다. 하지만 말투는 조용했다. 한서현 씨 맞으시죠? 네. 저는 정지훈이라고 합니다. 정태호 이사장님 아드님이에요. 나는 잠깐 말이 막혔다. 아, 네. 잠깐 시간 되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병원 1층 카페 구석 자리였다. 정지훈 씨는 커피를 시켰다. 나는 손을 무릎 위에 얹었다. 이 자리가 어색했다. 앞치마를 벗었는데도 손이 거칠다는 게 느껴졌다. 아버지한테 얘기 들었어요. 한 씨가 많이 신경 써주셨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청소 중에 잠깐씩 드린 것 뿐이에요.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 분이에요. 정지훈 씨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면서 나를 봤다. 아버지가 한 씨를 뵙고 싶어 하세요. 저를요? 네. 괜찮으시면 이번 주말에 시간 내주실 수 있을까요? 주말 오전 나는 버스를 탔다. 정지훈 씨가 보내준 주소는 성북동이었다. 나는 핸드폰 지도를 보면서 골목을 올라갔다. 오래된 단독주택들이 늘어선 조용한 동네였다. 대문 앞에서 잠깐 섰다. 내가 왜 여기 왔지? 별 이유는 없었다. 그냥 그분이 보고 싶다고 하셨으니까. 그게 전부였다. 나는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렸다. 정태호 씨가 직접 나왔다. 병원복이 아니라 편한 집옷 차림이었다. 낯설었다. 병원에서만 봤던 얼굴이 집에서 보이니까. 왔소? 네, 안녕하세요. 들어와요. 거실은 조용하고 단정했다. 책장이 벽 한 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소파는 오래된 것이었지만 깨끗했다. 커피 향이 났다. 정지훈 씨가 주방에서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다. 나는 소파 끝에 앉았다. 정태호 씨가 맞은편에 앉아서 나를 봤다. 병원에서 보던 눈이었다. 멀리 보는 것 같으면서도 정확히 보는 눈. 한서연 씨. 네.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는 성격이요. 불편하면 말하고. 말씀하세요. 나랑 같이 살아줄 수 있소? 커피잔이 테이블에 놓이는 소리가 들렸다. 정지훈 씨가 잠깐 멈췄다가 조용히 주방으로 다시 들어갔다. 나는 정태호 씨를 봤다. 그가 나를 봤다. 무슨 말씀이신지. 결혼 얘기요. 나는 21번 골랐다. 저는 47이에요. 나는 72이요. 병원 청소부예요. 알고 있소. 이혼했어요. 그것도 알고 있소.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말하는 방식이 담담했다. 조용하지만 확실했다. 나는 그 앞에서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다. 왜 저예요? 정태호 씨가 잠깐 창밖을 봤다가 나를 다시 봤다. 나는 살면서 사람 보는 눈 하나는 틀린 적이 없소. 한서연 씨는 사람을 봐요. 그냥 지나치지 않아. 그게 다 같은 사람한테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 나는 손을 무릎 위에 얹은 채로 내려다봤다. 사람을 본다. 누가 나한테 그 말을 해준 적이 있었나? 20년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은 한 번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 수준이 안 맞는다고 했다. 그게 전부였다.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물론이요. 나는 한 달을 생각했다. 거절하는 게 쉬웠다. 이유는 충분했다. 나이 차이, 처지 차이, 사람들의 시선. 이유를 대자면 끝이 없었다. 하지만 나는 그 이유들을 하나씩 들여다봤다. 나이 차이가 문제인가? 아니면 내가 무서운 건가? 처지 차이가 문제인가? 아니면 내가 부끄러운 건가? 사람들 시선이 문제인가? 아니면 내가 흔들리는 건가?
고시원 방 천장을 보면서 나는 질문을 바꿨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봤지? 청소부라고 대우를 바꾼 적이 없었다. 이름을 물어봤다. 담당을 바꾸지 말라고 했다. 내 말을 들을 때 시선이 흔들리지 않았다. 무시하지 않았다. 가르치려 하지 않았다. 그냥 나를 봤다. 그게 전부인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던 적이 얼마나 됐지. 나는 눈을 감았다. 정지훈 씨한테 전화가 왔다. 아버지가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한 씨가 불편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나는 잠깐 말을 고르다가 물었다. 정지훈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화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다. 솔직히 말씀드려도 돼요? 네. 아버지가 병원에서 퇴원하고 나서 처음으로 밥을 제대로 드셨어요. 그게 다예요. 저는 그게 다라고 생각해요. 나는 그 말을 오래 들고 있었다. 다시 성북동을 찾은 건 보름 뒤였다. 정태호 씨가 문을 열었다. 이번에도 직접. 나는 대문 앞에 서서 말했다.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가 눈으로 물었다. 청소일 계속하고 싶어요. 잠깐 침묵이 흘렀다. 그게 조건이요? 네. 왜요? 나는 생각했다. 왜였을까?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었다. 습관 때문도 아니었다. 거기서 제가 살아났거든요. 그 복도에서요. 그걸 놓고 싶지 않아요. 정태호 씨가 나를 봤다. 오래 봤다. 그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하오. 결혼식은 작게 했다. 정지훈 씨와 그의 아내, 그리고 내 딸 서연이. 그게 전부였다. 서연이는 식 전날 밤에 전화를 했다. 엄마, 진짜 괜찮아? 응. 행복해? 나는 창밖을 봤다. 고시원이 아닌 창문이 있는 방. 처음으로 바깥 불빛이 보이는 방. 응. 그런데 있잖아, 서연아. 왜? 나 내일도 새벽에 일 나가. 전화 너머로 서연이가 웃음을 터뜨렸다. 엄마 진짜. 나도 웃었다. 오랜만에 웃었다. 결혼 후 첫 출근 날 아침. 새벽 4시 반 나는 조용히 일어났다. 청소복을 챙겨 넣은 가방을 들었다. 현관을 나서려는데 정태호 씨가 거실 불을 켜고 앉아 있었다. 일찍 일어나셨네요. 가오. 네. 그가 천천히 일어나서 주방으로 갔다. 잠시 후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내왔다. 마시고 가오. 나는 보리차를 받아 한 모금 마셨다. 따뜻했다. 속이 데워졌다. 다녀올게요. 조심해요. 현관문을 닫으면서 나는 잠깐 멈췄다. 조심해요. 20년 결혼 생활 동안 그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나는 계단을 내려갔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다. 하지만 속은 따뜻했다. 병원 복도가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도 닦아야 할 바닥이 있었다. 오늘도 말을 건네야 할 사람이 있었다. 나는 걸음을 빠르게 했다. 아직 늦지 않았어. 그날 아침은 유난히 조용했다. 새벽 5시 나는 VIP 병동 복도를 밀고 있었다. 결혼 후에도 담당 구역은 바뀌지 않았다. 내가 원했고 병원 측도 받아들였다. 정태호 씨 이름 덕분인지 아니면 내 근무 태도 덕분인지는 몰랐다. 어느 쪽이든 상관없었다. 걸레가 바닥을 밀었다. 형광등 아래로 복도가 반짝였다. 301호는 지금 다른 환자가 쓰고 있었다. 나는 그 앞을 지날 때마다 잠깐씩 그 시절을 떠올렸다. 창가 의자에 그 사람. 담요. 비어있던 물컵. 그때 내가 카트를 세우지 않았더라면 나는 고개를 흔들었다. 쓸데없는 가정이었다. 복도 끝까지 밀고 돌아서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들것이었다. 응급 이송 들것. 위에 사람이 누워 있었다.
산소 마스크, 수액줄, 빠르게 움직이는 의료진. 나는 카트를 벽 쪽으로 붙여 길을 내줬다. VIP 병동 응급 입원은 가끔 있었다. 나는 시선을 바닥으로 내렸다. 그런데 들것이 내 앞을 지나치는 순간 얼굴이 보였다. 심장이 한 박자 멈췄다. 최준혁? 산소 마스크 위로 눈이 반쯤 감겨 있었다. 얼굴이 창백했다. 몰라볼 뻔했다. 항상 맞춤 정장의 반듯한 얼굴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아픈 사람이었다. 들것은 빠르게 지나갔다. 나는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다. 교통사고라고 들었던가. 며칠 전 병동 어딘가에서 흘려들은 말이 있었다. VIP 병동에 사업가 한 명이 들어온다고. 그게 그 사람일 줄은 몰랐다. 나는 숨을 골랐다. 걸레를 다시 쥐었다. 상관없어. 내일 하면 돼. 사흘이 지났다. 최준혁이 입원한 병실은 308호였다. VIP 병동 중간쯤이었다. 나는 담당 구역이라 피할 수가 없었다. 첫날은 문이 닫혀 있어서 그냥 지나쳤다. 이튿날은 보호자가 있었다. 송민아였다. 나는 문 앞에서 노크하고 청소를 물었다. 그녀가 나를 봤다. 눈이 마주쳤다. 그녀의 눈에서 뭔가를 읽었다. 당황함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금방 눈을 돌렸다. 나중에 와요. 알겠습니다. 나는 카트를 밀고 나왔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떨리지 않았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 308호 문이 열려 있었다. 보호자가 없었다. 나는 문을 두드렸다. 청소해도 될까요? 들어와요. 목소리가 힘이 없었다. 예전 목소리가 아니었다. 나는 카트를 끌고 들어갔다. 최준혁은 침대에 등을 기댄 채 창밖을 보고 있었다. 오른팔에 깁스, 왼쪽 눈가에 아직 멍이 남아 있었다. 나는 아무 말하지 않고 걸레를 밀기 시작했다. 침대 옆을 지나치는데 그가 고개를 돌렸다. 눈이 마주쳤다. 그는 나를 알아봤다. 알아보는 순간 표정이 굳었다. 나는 시선을 바닥으로 내리고 계속 밀었다. 한서연 씨. 나는 멈추지 않았다. 한서연 씨. 두 번째 불렀을 때 나는 걸레를 세웠다. 돌아봤다. 네. 최준혁의 얼굴이 묘했다. 비웃음도 아니고 미안함도 아니고 그냥 당혹감이었다.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한 사람의 얼굴. 아직도 여기서 일해요? 나는 그 말을 들었다. 아직도 이렇게 사네. 그 말과 같은 말이었다. 몇 달 전 새벽 복도에서 들었던 그 말과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네, 여기서 일해요. 그렇구나.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을 수 있었다. 청소를 마치고 나가면 됐다. 그게 제일 깔끔했다. 그런데 그가 다시 말했다. 나 좀 많이 다쳤어요. 사업도 많이 힘들어졌고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뭔가를 느꼈다. 동정이 아니었다. 연민도 아니었다. 그냥 그 말이 있는 그대로 들렸다. 그렇구나. 그 사람도 지금 힘들구나.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걸레를 다시 쥐었다. 청소를 마치고 돌아서는데 그때 병실 문이 열렸다. 나는 그 소리에 멈췄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아니었다. 발소리였다. 익숙한 발소리. 여보. 낮고 조용한 목소리가 병실 안에 울렸다. 정태호 씨였다. 정장 차림이었다. 퇴원하고 나서 처음 보는 외출복. 그가 병실 안을 천천히 둘러봤다. 나를 봤다. 최준혁을 봤다. 최준혁의 눈이 커졌다. 정태호 이사장님? 정태호 씨가 나 옆으로 걸어왔다.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내 옆에 섰다. 일 끝났소? 나를 보며 물었다. 나는 잠깐 말이 막혔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다 했어요. 그럼 가오. 그가 내 카트를 잡아줬다. 문 쪽으로 끌어줬다. 나는 그 뒤를 따랐다. 문을 나서려는데 최준혁의 목소리가 들렸다. 잠깐만요. 이사장님, 저 최준혁입니다. 대명건설. 알고 있소. 정태호 씨가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그리고 이분은 내 아내요. 복도에 나왔다. 정태호 씨가 카트를 세우고 나를 봤다. 괜찮소? 나는 잠깐 생각했다. 괜찮냐고. 손이 떨렸나? 눈물이 났나? 목소리가 갈라졌나? 아무것도 없었다. 네, 괜찮아요. 그 사람이 전 남편이요? 네. 정태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더 묻지 않았다. 아침 먹었소? 아직이요. 그럼 가서 먹읍시다. 그가 먼저 걸었다. 나는 카트를 끌고 그 옆으로 걸었다. 복도가 환했다. 간접 조명 아래 바닥이 반짝였다. 내가 닦은 바닥이었다. 나는 앞을 보며 걸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날 저녁 집에 와서 서연이한테 전화를 했다. 엄마, 무슨 일 있어? 이 시간에 전화를 다 해. 아니, 그냥이 어딨어. 뭔데? 나는 잠깐 망설였다. 오늘 아빠 봤어.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다. 어디서? 병원에서. 많이 다쳤더라. 엄마는 어땠어? 나는 창밖을 봤다. 성북동 골목에 가로등 불빛이 들어왔다. 고시원 창문 없는 방에서는 볼 수 없던 풍경이었다. 그냥 그 사람도 사람이구나 했어. 그게 다야? 응, 그게 다야. 서연이가 잠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엄마 대단하다. 뭐가? 그냥 엄마가. 나는 웃었다. 밥은 먹었어? 먹었어. 그럼 됐다. 끊어.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잠깐 핸드폰을 들고 있었다. 대단한 게 아니었다. 그냥 더 이상 그 사람이 내 안에서 크지 않았다. 언제부터인지는 몰랐다. 복도를 닦으면서였을까? 보리차를 마시던 새벽이었을까? 아니면 오늘 정태호 씨가 내 옆에 서던 그 순간이었을까? 버린 게 아니라 놓친 거였구나. 그 사람이.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내일도 새벽 4시 50분이었다. 하지만 오늘 밤은 조금 일찍 자도 될 것 같았다. 겨울이 왔다. 새벽 복도는 더 조용해졌다. 히터 소리, 수액 기계 소리, 그리고 내 카트 바퀴 소리. 나는 청소복 위에 얇은 조끼를 하나 더 껴입었다. 손이 더 빨리 갈라지는 계절이었다. 오성우 씨는 지난달 퇴원했다. 마지막 날 아침 그가 복도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씨, 나 오늘 가요. 그렇군요. 다 나으셨어요? 뭐, 나은 거야 아직 멀었지. 그냥 집에서 쉬는 게 낫다고 해서. 그가 손을 내밀었다. 나는 그 손을 잡았다. 거칠고 마른 손이었다. 고마웠어요, 한씨. 별 말씀을요. 아니, 진짜로. 혼자 있을 때 말 걸어준 사람이 한씨밖에 없었어요. 나는 그 말을 가슴에 넣었다. 오래 간직할 것들이 있었다. 그 말이 그 중 하나였다. 잘 가세요, 오성우 씨. 그 무렵 장 변호사한테 연락이 왔다. 한서연 씨, 최준혁 씨 측에서 면담 요청이 들어왔어요. 직접 뵙고 싶다고. 나는 잠깐 생각했다. 무슨 용건인지 아세요?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만 했어요. 거절해도 됐다. 이유는 충분했다. 하지만 나는 이상하게 거절하고 싶지 않았다. 피하는 게 아니라 마주하고 싶었다. 제대로. 시간 잡아주세요. 만남 장소는 병원 근처 조용한 카페였다. 최준혁이 먼저 와 있었다. 깁스는 풀렸지만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다. 예전의 그 눈빛,
위에서 내려다보던 그 눈빛이 없었다. 나는 맞은편에 앉았다. 그가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쌌다. 한참 말이 없었다. 오래 기다렸지.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사업이 많이 어려워졌어. 그때 욕심을 너무 부렸나 봐.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도 당하고 나는 그 말들을 들었다. 판단하지 않으면서 미나도 떠났어. 나는 눈을 들었다. 최준혁의 얼굴이 보였다. 50 중반의 남자, 지금은 그냥 지쳐 보이는 사람이었다. 서연아. 오랜만에 이름을 불렀다. 예전 목소리였다. 그 목소리가 낯설었다. 미안해. 진심으로. 나는 그 말이 공중에 뜨는 걸 봤다. 미안하다는 말. 나는 그 말이 오기를 기다렸던 적이 있었다. 한때는 그 말 하나면 다 괜찮아질 것 같았던 시절이. 지금은 달랐다. 알아요. 내 목소리가 생각보다 조용하게 나왔다. 뭘 미안해 하는지도 알아요. 근데 최 씨, 나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그가 고개를 들었다. 그 말이 무슨, 내가 변한 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나는 많이 변했어요. 근데 나한테는 지금 이 미안하다는 말이 늦은 게 아니에요. 그냥 다른 시간에 온 거예요. 최준혁이 잠깐 멈췄다. 나는 계속했다. 나는 최 씨를 용서하고 말고를 이미 지나쳤어요. 용서가 필요한 감정 자체가 언제부턴가 없어졌거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 복도 닦으면서요. 그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나를 봤다. 새벽마다 복도 닦으면서 나 자신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건지, 내가 진짜 수준이 안 맞았던 건지 매일 물어봤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질문이 안 떠오르더라고요. 나는 커피잔을 들었다. 그날 이후로 최 씨 생각이 줄었어요. 최준혁이 한참 말이 없었다.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낮게 들어오고 있었다. 카페 안이 조용했다. 잘 살고 있어? 그가 물었다. 이번엔 목소리가 달랐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목소리가 아니었다. 응. 이사장님이랑. 응. 그분이 좋은 사람이야? 나는 잠깐 생각했다. 보리차 끓여주는 사람이에요. 새벽마다. 최준혁이 그 말을 듣고 눈을 내렸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최 씨,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그가 고개를 들었다. 사람은 버린 게 아니에요. 놓치는 거예요. 최 씨가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놓친 거예요. 그리고 나도 오랫동안 나 자신을 놓치고 살았어요. 나는 가방을 들었다. 이제 둘 다 자기 길 가면 돼요. 카페를 나왔다. 겨울바람이 얼굴에 닿았다. 나는 잠깐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몸이 가벼웠다.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다 됐다. 핸드폰을 켰다. 정태호 씨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다. 오늘 저녁 서연이 온다고 했지. 내가 뭘 준비할까? 나는 웃음이 나왔다. 서연이 잡채 좋아해요. 근데 안 하셔도 돼요. 제가 할게요. 같이 합시다. 나는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면서 하늘을 올려다봤다. 파란 겨울 하늘이었다. 높고 맑았다. 잡채를 같이 만드는 저녁이라니.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별거였다. 나는 그걸 알았다. 평생을 혼자 상 차리고 혼자 뒷정리하고 혼자 주방에 서 있다가 이제는 옆에 사람이 있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그해 봄, 시어머니 김복순 씨가 요양원으로 옮겼다는 소식을 들었다. 최준혁의 사업이 정리되면서 집도 처분됐다고 했다. 나는 그 소식을 병동복도에서 박 씨한테 흘려들었다. 한 씨, 전 시어머니잖아요. 괜찮아요? 네. 진짜로요? 나는 걸레를 멈추지 않았다. 그분도 그분 사는 거고 저는 제 사는 거죠.
박 씨가 잠깐 나를 봤다. 한 씨, 진짜 달라졌다. 뭐가요? 처음 왔을 때 기억나요? 탈의실에서 거울 잘 안 보던 사람이. 나는 그때를 떠올렸다. 형광등 아래 내 얼굴을 피하던 시절. 이제는 봐요. 뭘요? 거울이요. 나를요. 정지훈 씨가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나는 젓가락을 들다가 멈췄다. 처음이었다. 그 단어를 내 귀로 직접 듣는 것이. 그가 자연스럽게 밥그릇을 들면서 말했다. 잡채 맛있어요. 나는 잠깐 아무 말도 못했다. 정태호 씨가 내 쪽을 봤다. 눈이 웃고 있었다. 서연이도 그 옆에서 밥을 먹다가 내 눈치를 슬쩍 봤다. 어머니, 그 단어 하나가 식탁 위에 따뜻하게 앉아 있었다. 나는 그걸 오래 들고 있었다. 눈이 뜨거워졌다. 잡채는 정태호 씨가 같이 만든 거예요. 정지훈 씨가 아버지를 봤다. 아버지가요? 당근은 내가 썰었소. 서연이가 피식 웃었다. 할아버지, 당근 써신 거예요? 손이 이렇게 굵어서 얇게 잘 안 되더구만. 웃음이 번졌다. 식탁 위로 웃음소리가 퍼졌다. 나는 젓가락을 들었다. 눈가를 한번 닫고 아무렇지 않은 척 밥을 먹었다. 이런 저녁이 내 것이었다. 이 식탁이 내 것이었다. 그의 여름이 끝날 무렵 나는 여전히 새벽에 일어났다. 청소복을 챙기고 가방을 들고 현관을 나섰다. 정태호 씨는 여전히 거실 불을 켜고 앉아 있었다. 보리차가 식탁 위에 올라와 있었다. 나는 한 모금 마셨다. 다녀올게요. 조심해요. 복도를 걷는 발소리가 계단을 울렸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다. 하지만 이제 이 차가움이 낯설지 않았다. 내가 선택한 새벽이었으니까. 병원 탈의실, 청소복, 카트. 나는 오늘도 복도를 밀기 시작했다. 바닥이 반짝였다. 아무도 보지 않는 새벽 5시의 복도.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 바닥을 매일 닦는 사람이 있어서 오늘 이 복도를 걷는 누군가가 넘어지지 않는다는 걸.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버티게 한다는 걸. 사람을 살리는 건 돈이 아니라 눈을 맞춰주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가장 밑바닥에서도 존중은 시작될 수 있다는 걸. 나는 복도 끝까지 걸었다.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다. 회색빛에서 연보라색으로 다시 연주황색으로. 오늘도 시작이다. 걸레를 다시 쥐었다. 아직 닦지 못한 복도가 남아 있었다. 나는 걸었다.